소개받은 김병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좀 와닿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와닿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좀 느껴보니까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라는 주제가 좀 앞에 붙었는데요. 클라우드에 보면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있고 아마 들어보신 것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용해서 혹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소개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사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 있는 사례들과 당연히 맞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그런 기술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상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직 좀 이렇게 오전에 와가지고 좀 보다가 장표를 긴급하게 조금 추가한 게 있습니다. 추가한 게 있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데모라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로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동영상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이거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에서 아틀라스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제품을 출시했다기보다 제품을 발표한 거죠. 자기네들이 R&D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네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2017년도의 기술로 이 정도가 이제 나왔고요. 요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 똑같은 아틀라스인데 2019년도 9월 버전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부담스럽죠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막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예, 이렇게 2년 동안 많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제 녀석이고요. 다른 거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끝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 나오는데요. 별의별 게 다 쳐져요. 이건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바이시클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 이제 후반 소리가 좀 안 나서 좀 불편해요. 요거는 지금 끝까지 볼까요? 네, 요거는 지금 만든 곳이 구글의 영상이긴 한데 사실 요거는 이제 재밌게 구글에서 만든 영상이고 실제로 이제 이 정도의 제품 아나운서한 적이 이제 없긴 한데 정말 없을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까 중국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진짜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잘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장애물을 피하거나 그 트레킹에서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넣어놨더라고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바마인데요. 이게 이제 오바마 목소리와 오바마 그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만들어진 영상이고 실제 오바마가 아닌 거죠. 되게 리얼하죠,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이 아까 그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얼굴을 합성하고 입의 모양을 합성하고 그다음에 음성을 합성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송출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음성이랑 그 얼굴 모양을 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모르겠는 수준이죠, 그죠? 이제 오바마를 봤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봐야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랑 그 얼굴을 합성을 해서 만든 거예요. 가짜로 역시 가짜고. 근데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여기 저 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입부분만 실제로 합성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거의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머니브레인이라고 저희 그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보이스가 안 돼가지고 보이스를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스피커라도 만들었고요. 이게 뭐였냐면요. 이게 이제 유인나라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 이 셀럽이죠. 일종의 셀럽인데 이 셀럽의 목소리를 이제 학습을 해서 텍스트를 주어주고 그 셀럽의 목소리로 텍스트를 발화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쪽으로 쓰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셀럽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이제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오디오북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디오북 한 권을 읽기 위해서 그 들여야 되는 시간이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사례는 뭐냐면요. 2016년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그냥 나가고 있죠. 그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점포를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점포에 들어가서 자기 인증을 한번 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방에다가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걸 한다고 뉴스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들은 바가 업데이트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장에 그 천장에 수십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카메라들이 그 저 사람과 그다음에 저 제품들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해서 누가 어떤 물건을 집는지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이렇게 말로만 아까 설명을 많이 좀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뭐 작은아마 체감을 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그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여기도 비슷한 사례를 제가 이제 두 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H사 자동차 회사의 H사가 있죠. H사에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북미에서 자동차를 팔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차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뭐 비싸다, 인테리어가 뭐 좋네, 나쁘네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기계학습을 통해서 그 평가의 정도를 판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출시가 되면 뭐 저렇게 위장막을 그 씌워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출시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들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 그 유튜브라든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 전문 리뷰어들이 리뷰를 한 내용들을 한번 열람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한번 열람을 해본다든지 사람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지금은 이제 온라인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3라는 차량인데요. 여기 조회수가 보시면 여기 그 900만 회가 조회수가 여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뭐 320만 명. 그 다음에 그 유저들이 댓글을 남긴 게 그 25,000건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거를 보면은 되게 이제 유용할 거라고 그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매번 설문조사를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물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취합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본 건데요. 기존의 설문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저런 가격대가 있다고 해요. 이런 가격이고 열문항을 그 이제 물어본다고 쳤을 때 열문항을 680원 정도로 단가를 잡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응답자 수가 100명일 때 뭐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25만 명한테 열문항을 뭐 문의를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이 확 뛰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25명한테 뭐 설문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단순히 25만 명한테만 정보를 얻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그 딱 집어가지고 뭐 이제
설문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제공할 건 아니지만 이 설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를 나열하다 보면은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현재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여기 구글 클라우드 팀인 거고요. 여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클라우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위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 제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알리클라우드랑 텐센트 클라우드라고 중국에도 그 커다란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업체라고만 볼 게 아닌 것이,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마윈 사장이죠. 마윈 사장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마윈한테 투자한 게 손정희잖아요. 손정희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되겠죠. 그 중국 현지에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한 그 기술 중에서 지금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는 아까 여기 구글 클라우드 있죠. 여기 구글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요. 제품 리뷰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제품 리뷰에 관련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문가 리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긁어옵니다. 긁어온다는 표현이 그 기계적으로 그 문서를 그 카피를 해오는 거죠. 카피를 해와서 그 여기 비콜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이제 이거 제품 이름인데요. 그 구글의 비콜이라는 어떤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데이터를 한편 이제 NLP API라고 해서 그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 자연어 처리가 뭐 영어는 당연히 되는 거고 한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전 세계 한 120여 개 이상의 언어들을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그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어떤 이제 시각화 툴로 시각화시켜서 최종 사용자가 그것을 보고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그 저기 판촉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 계신 분인데 그 이제 뭐 H사니까 이제 산타페라는 차가 있어요. H사 산타페라는 차가 있는데 그 산타페라는 차가 얼마 전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출시를 했는데 그 평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산타페라는 가격을 얼마에 출시했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혹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차가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제품을 써서 개발을 한 것이고, 요건 뭐냐면은 아까 저기 빅퀄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요 제품을 잠깐 예시로 제가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보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1000억 개 행을 여기 혹시 그 저기 개발자가 계신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쿼리하면은 거의 뭐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한 며칠 걸리거든요. 이게 한 5일, 6일씩 걸릴 수 있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쿼리를 때렸을 때 약 24초 정도가 걸리고, 24초가 걸리는 이유는 약 3,300개 이제 순간적으로 CPU를 쓰거나, 그리고 330개 하드디스크를 순간적으로 쓰고, 그리고 330기가바이트 정도의 대역폭을 순간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24초라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이 이제 $20라는 거죠. 저 정도 CPU에 저 정도 하드디스크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이 될 것인데, 이런 $20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어떤 이제 그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그 뭘 하려고 할 때 좀 이렇게 막연하게 출시된 상품 평판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의뢰를 하셨어요. 의뢰를 하셨는데 평판이라는 뭔지, 상품이 뭔지 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한 게 이 정도. 주기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언급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주로 무엇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다. 요게 이제 그나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도출이 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자연어 처리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긁어와서 그 텍스트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점수가 있고요. 여기 매그니튜드라고 이제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가격 말고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데 이 기능은 되게 후졌네요, 막 이렇게 후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이 기능은 별로인 것 같네요라는 것보다 강도가 좀 더 세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스코어는 0.8점이고 그 매그니튜드는 3.0이다 그러면은 이게 점수가 양수면은 긍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강도가 센 거죠. 거꾸로 마이너스를 치면서 여기가 세면은 확실히 부정적인 거고 스코어도 별로 변동이 없고 여기 이제 강도도 별로 변동이 없으면 뭐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빵점인데 이제 이게 뭐 강도가 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강한 긍정이랑 강한 부정이 그 상쇄돼가지고 빵점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예시 화면인데 이렇게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그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해가지고 그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은 그 단어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함께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능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 성능이라는 말 안에는 엔진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파워트레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부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그 사전처럼 만들어서 어떤 단어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미리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상태에서 계산을 계속 재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예시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여기 쬐끄맣게 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성능, 실용성, 그다음에 신뢰, 안전 순서로 그래프가 여기 그 길이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그렇게 이걸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성능을 제일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페에 대해서 북미 사람들이 그리고 실용적이다. 그리고 그 신뢰나 안전은 이제 되게 좀 떨어진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라든지 엔진이라는 것도 그 분류를 하면 어딘가에 다시 또 재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묶어주면은 사람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항목을 언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똑같은 사이트를 계속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뭐 제네시스가 뭐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안 터져가지고 그 차주가 화가 나서 뭐 차량을 부신다든지 그런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뭐 주기적으로 내가 한다 기계한테 모니터링하라고 걸어 놓으면은 그 온라인상에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뭐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참고로 뭐 감정의 그 이제 감정의 종류를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신차 출시 후에 온라인 평판매트 분석하고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문장과 단어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는 뭐 제품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도 되고요. 뭐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뭔가 이제 어떤 셀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똑같이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평판을 바로 여과 없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동차 사례인데, 이거 이제 기아 사례인데, 그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종이 매뉴얼을 맨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받은 거고, 어떤 앱을 만들어주고 내가 궁금한 곳을 촬영하면 그 촬영된 부위에 대한 설명을 나한테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매뉴얼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심볼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심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심볼들은 차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그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핸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심볼들이 이제 차 종류와 상관없이 그 심볼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구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이미지 분류라는 어떤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지 분류라는 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게 뭐 과자인지 뭐 치와인지 헷갈리는 것들도 많이 있고, 여기도 뭐 아이스크림인지 고양이인지 헷갈리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분류를 해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챌린지라면 챌린지인데, 여기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이 다 이제 이미지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아까 그 김세현 이사가 잠깐 언급을 했던 이제 욜로라는 그 개발 프레임워크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자율주행할 때도 이제 응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나 어떤 뭐 검수라든지 그런 걸 할 때도 다른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분별해내는데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제품들이 이런 이미지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제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는 자기가 직접 학습을 하거나 데이터 아셋을 자기가 이제 원래는 자기가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한 채 바로 제품으로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용자들이 확 몰릴 때, 그때 이제 서버를 미리 구축해 놓지 않고 이런 제품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쓴 만큼만 내가 반감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개요인데요. 뭐 이런 텐서플로우라는 어떤 API 셋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들을 많이 모아서 스토리지에다 올려놓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시킨 결과, 학습을 시킨 그 모델을 모바일 폰에 올려서 매뉴얼처럼 동작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꼭 클라우드를 쓰지 않아도 사실은 무방한데, 뭐 도입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을 고려해 본다든지, 도입하는 게 더 싸다, 아니면 직접 내가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게 더 싸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클라우드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좀 회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일련번호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 부분이 뭐다라는 걸 이제 개발할 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모델 인지를 해서 해당되는 매뉴얼을 이제 사용자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비용 같은 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편의성, 그 다음에 편의성에 해당되겠지만 재활용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요거 잠깐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인적 구성 같은 걸 할 때 통상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힘들면은 막 저 역할을 몇 명이서 나눠가지고 중복되게 하기도 합니다. 중복되게 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따로따로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이제 힘들죠. 이게 힘들지만 되도록이면 저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ML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머신러닝의 이제 약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단지 요만큼뿐이에요. 사실은 이만큼뿐이고, 나머지 그 머신러닝과 상대적으로 좀 덜 관련 있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 중요하다고 이제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얘 말고 나머지 것들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노력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보안 어떻게 할 거야, 자동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실제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나의 일이나 내 회사에서 적용을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정답은 좀 있을까 봐요. 정답이 과연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본 건데, 그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에 잠깐 요구를 하자면, 이제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을 해놓은 거고요. 한 150개 정도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보안에 관련된 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관련된 거 등등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뭘 제공하는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고 어떤 부분이 페인 포인트고 어떤 부분을 내가 필요로 하는지를 본인이 이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이제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어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뷰를 달리하면은 뭐 데이터 관점으로는 뭐 저런 류의 제품들이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클라우드에도 당연히 저런 부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이런 거 구글 직원처럼 돼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앞에 구글자를 떼고 이제 클라우드가 통상 이런 식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도 있지만 이미 전 세계에 그 전용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내가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그래서 이제 G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20개의 대륙에 61개의 존에 뭐 134개의 엣지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G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그 당연히 전용망을 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KT나 무슨 SKT나 원래 그 인터넷 그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호흡이 많아지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쓰면은 저런 식으로 호흡이 짧아져서 뭐 비용도 절감하고 속도도 꽤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위에 저런 것들을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클라우드가 이렇다라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한 10억 명 정도의 그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한 회사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MS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 아마존도 있고, 그 중국에 있는 차이나 클라우드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그 40%의 트래픽이 해당한다고 해요. 10억 명의 쓰는 데이터들이.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자료라서 한번 제가 첨부를 해봤는데, 전체 모든 트래픽의 51.8%가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게 아니고 48.2%만 사람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데이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유발하는 거고 우리가 저기 예를 들어서 뭐 기사 같은 거를 볼 때 지금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사의 절반 이상이 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기사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미 지금 50%를 넘어선 거예요. 사람이 쓰는 데이터보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 쓰는 데이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연산량이 많아지면은 하드웨어를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그 이세돌 알파고 이세돌 얘기가 나왔는데 알파고랑 이세돌이 대전을 할 때 그때 그 버전이 그 CPU를 한 1200장 정도로 쓴 버전이에요. 그 바둑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 CPU를 1200장 정도를 돌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TPU라고 해서 뭐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지금 알파고 이세돌 버전을 이긴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이 있는데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은 이세돌 버전을 이제 한 판도 지지 않고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은 아직까지 바둑에서 진 적이 없어요. 뭐 사람이랑 대전을 하던 다른 프로그램을 대전을 하던. 근데 걔가 TPU를 4장을 썼대요. 4장. 그러니까 이제 1200장이랑 4장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1200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이거 4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싸겠죠.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다 어떤 거를 다 이제 좀 내재하기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정도의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랑 결부지어져서 아 이런 기술이 나한테 좀 인사이트가 되고 나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기술을 한번 찾아봐야 되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만 돼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설명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4장으로 알파고 제로를 구현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처리라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아까 전 세계 그 20개 대륙에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피치 말하는 거 그리고 뭐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번역, 그다음에 비디오 분석, 그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런 것들을 밑바닥부터 다 구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이제 갖다 쓰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1978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발자들이면 조금 뭐 공감할 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일반인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리고 몇 주 안에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는 규모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지 말고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라. 그리고 저기 맨 위에 한 가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라.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철학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꼭 아니더라도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거나 고려를 하셨다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그 정리를 하면은 이제 얘가 다가 아니다. 실제로 얘는 한 제가 느낀 경험적으로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만 그 기술과 관련된 그 업무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기술 외적인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을 한번 그 구축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입을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은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커다란 어떤 전체적으로
크게 도입해서 뭔가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가장 작은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걔만 한번 먼저 해보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주 안에 끝날 수 있는 일 분량으로.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AI 기술이 이제 거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한번 자동화 해보는 거죠. 자동화를 해보면 그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점인 거고 그 안에 사실 그 작지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좀 작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저기 있어요. 여기 아까 제가 좀 아까 메모를 한번 해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죠. 요거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평균 수명이 작년 기준으로 79세라고 합니다. 79세인데 만약에 사람을 24시간 동안 그 영상으로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삶을 약 885TB면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근데 좀 재미있게 좀 표현하면은 아까 제가 그 클라우드랑 이런 것도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이미 여기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랑 저장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있어요, 사실. 저게 이제 한 사람이 885가 아니라 거의 그 IT로 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이제 기술과 저장 공간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인간 사고의 혁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사람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체되는 게 의사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위험한 것들은. 그리고 또 그 시대에 가면은 뭐 10년 후, 뭐 20년 후 가면은 그때에 걸맞는 그때 시대 정신에 맞는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적어봤고요. 제가 이제 시간 좀 받았는데 그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오늘 한번 다방면으로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서 가시게 되는 그런 좀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